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매번 마음이 먼저 지는가? 자녀가 문자를 늦게 답했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마음이 울적하고, 사위의 무뚝뚝한 인사 한 번에 가슴이 답답하고, 친구의 말투 하나에 관계를 끊을까 고민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은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작은 일에 흔들리는 건가? 아닙니다.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이기는 자는 많으나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자는 드물다. 세상에는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도 있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멈추는 사람, 억울할 때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 서운함이 가득할 때 내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지 않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은 단 하나, 무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관계를 위해 애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치고, 가장 먼저 상처받고,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고, 기대가 먼저 생기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감정이 치밀어 오릅니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말이 많아집니다. 서운하면 바로 말하고, 화나면 즉시 표현하고, 기분 나쁘면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둘째, 기대가 큽니다. 자녀가 이렇게 해줄 거라 기대하고, 배우자가 저렇게 알아줄 거라 기대합니다. 셋째, 반응이 너무 빠릅니다. 무언가 일어나면 즉시 반응하고, 말을 들으면 바로 대꾸하고, 상황이 생기면 곧장 행동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사람은 지칩니다. 관계는 꼬이고, 인생은 복잡해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셨습니다. 억울하셨을 겁니다. 분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 감정을 쏟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록하셨습니다. 목민심서를 쓰고 경세유표를 정리하고 금음신서를 완성하셨습니다. 감정을 밖으로 흘리지 않고 안으로 사귀며 그 에너지를 학문으로 바꾸셨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매일 억울함을 토로하고 원망을 쏟아내셨다면 어땠을까요? 18년을 버티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 방대한 저작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무심히 선생님을 지켰습니다. 67세 한모 씨는 딸과의 관계로 마음이 늘 무거우셨습니다. 딸이 전화를 잘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전화하면 나중에 다시 걸겠다고 하고 정작 다시 전화가 오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한 씨는 그럴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내 배에 아파 낳은 자식이 이렇게 대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전화가 오면 쌀쌀하게 대했습니다. 이제야 전화하네. 얼마나 바빴길래. 딸은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전화하기 싫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씨는 오랜 지인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인이 물었습니다. 따님이 전화를 안 받는 게 정말 문제인가요? 아니면 한 선생님이 그걸 서운하게 여기는 게 문제인가요? 한 씨는 멈칫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딸이 전화를 안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무시로 해석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딸은 바빴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 씨는 그걸 자신을 홀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정의 해석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한 씨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딸이 전화를 안 받아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아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밥을 먹고 마을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전화드렸는데 바쁘신 것 같아서요. 한 씨가 무심해지자 관계가 풀렸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니 딸도 편해진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진다. 기대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해줄 거라는 기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쪽도 그만큼 해줄 거라는 기대.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분노도 없고, 분노가 없으면 관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을 냉정함이나 무관심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무심은 다릅니다. 무심은 감정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려 바로 행동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과 행동하는 순간 사이에 거리를 두십시오. 그 거리가 무심입니다. 무심은 참는 것도 아닙니다. 화가 나는데 꾹 억누르는 것, 서운한데 꾹꾹 눌러두는 것, 그것은 무심이 아니라 억제입니다. 억제는 언젠가 반드시 터집니다. 무심은 감정 자체를 다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도 어지러움이 가라앉을 것이다. 감정을 느끼는 나와 그 감정을 바라보는 나를 분리하라는 뜻입니다. 화가 났을 때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라고 관찰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화가 났지? 하고 물어보십시오. 그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가 감정을 바라보는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무심의 시작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공자는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표현하지도 말고 너무 억누르지도 마십시오. 느끼되 흘리지 말고 알되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무심의 중용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억울함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받은 처사가 얼마나 부당한지 세상에 외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말을 아끼셨고 사람을 가려 만나셨습니다. 동정하는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셨습니다. 동정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확인시킬 뿐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대신 기록하셨습니다. 억울함을 편지로 쏟아내지 않고 학문으로 남기셨습니다. 분노를 원망으로 풀지 않고 백성을 위한 제도 개혁안으로 바꾸셨습니다. 감정을 기다릴 줄 아셨습니다. 유배 18년 동안 남기신 저작은 500권이 넘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쓰신 결과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매일 한탄하고 원망하셨다면 이 방대한 작업이 가능했을까요? 무심히 선생님을 지켰고 무심히 그분의 유산을 만들었습니다. 강물은 깊을수록 조용히 흐릅니다. 얕은 개울만 철썩거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화났다고 소리 지르지 않고 서운하다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이것이 무심의 힘입니다. 첫째,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해받아도 굳이 해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면 변명이 되고 변명하면 약해 보입니다. 무심한 사람은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하늘이 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납니다. 둘째,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화나는 일이 생겨도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기다립니다. 하루가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그때 행동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편지를 쓰고도 하루를 묵혀두신 뒤 다시 읽으셨습니다. 감정이 실린 문장은 지우고 냉정한 문장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무심의 습관입니다. 셋째, 이길 필요 없는 싸움에 나서지 않습니다. 자녀와도 싸울 수 있고 배우자와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심한 사람은 쉽게 싸우지 않습니다. 손자병법은 말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라고요. 무심은 회피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싸울 가치가 있는 것만 고르고 나머지는 흘려보냅니다. 대부분의 싸움은 사실 싸울 가치가 없습니다.
72세 신모 씨는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셨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손주 용돈도 두둑이 챙기고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무조건 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신 씨는 섭섭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모르지? 결국 명절 자리에서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 자녀들은 당황했고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나중에 신 씨는 깨달으셨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존심은 가장 비싼 사치다. 그 값을 치르는 사람은 언제나 본인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지키려다 오히려 상처받습니다. 무심해져야 합니다. 인정을 바라지 말고 그냥 내 할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존중이 따라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매일 일기를 쓰셨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을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화났는지, 무엇 때문에 서운했는지, 그 감정이 정당했는지 과도했는지를 스스로 따져보셨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나와 그 감정을 관찰하는 나를 분리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화나는 일이 생기면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다음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말해야겠다 싶으면 그때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음날이 되면 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제 그렇게 화났던 일이 오늘은 별것 아니게 느껴집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그걸 알면 즉각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반응을 내일의 나에게 맡기십시오. 지금의 나는 감정적입니다. 내일의 나는 더 차분하고 더 현명합니다. 오늘은 그냥 두고 내일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 습관이 쌓이면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감정은 불과 같습니다. 당장 쓰면 집을 태우지만 기다리면 밥을 짓습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행동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하루 이틀 두면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글로 쓸 수도 있고, 운동으로 풀 수도 있고, 무언가 창조하는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무심해지니 사람들이 돌아왔다. 65세 윤모 씨 이야기. 65세 윤모 씨는 평생 감정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화나면 소리 지르고, 서운하면 바로 말하고, 기분 나쁘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자주 어긋났습니다. 자녀들도 어머니를 어려워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혼자 남았을 때 깨달으셨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다는 것을요. 윤 씨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화가 나도 참고, 서운해도 바로 말하지 않고, 기분 나빠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속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잘 지내세요? 예전보다 말씀이 없으셔서 오히려 걱정돼요. 친구들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요즘 많이 편안해 보이네. 만나면 마음이 편해. 윤 씨가 무심해지니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곁에 있기 피곤합니다. 하지만 무심한 사람은 함께 있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말을 안 해도 어색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사람들이 머뭅니다. 무심히 관계를 만듭니다. 70세 오모 씨는 손주들이 방문할 때마다 이것저것 잔뜩 챙겨주고 싶으셨습니다. 밥도 차려주고 용돈도 쥐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점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너무 챙기려 하니까 오히려 불편했던 겁니다.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오 씨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손주들이 와도 억지로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밥 먹으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꼭 용돈을 줘야겠다는 마음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냥 있고 싶으면 있고 가고 싶으면 가게 두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손주들이 더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오면 편해.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있어도 되니까 무심히 손주들을 끌어당겼습니다. 69세 강모 씨는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처음엔 속이 쓰렸습니다. 내가 낳아 키운 자식이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면 저절로 마음이 편해진다. 기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돌려받지 못하면 그냥 준 것이라 생각하기로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해졌고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한참 뒤 자녀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때 일 정말 죄송해요. 이제 갚을 수 있어요. 강 씨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잊었다. 내가 잘 살면 그걸로 됐어. 무심히 관계를 지켰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니 원망도 없었습니다. 무심해지면 첫째,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설명할 필요도 이해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살면 됩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으니 오히려 편합니다. 의무감 없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둘째, 돈 문제에서 판단이 또렷해집니다. 감정을 빼고 보면 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합니다. 줄 수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면 됩니다. 현실이 보이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셋째, 가족 앞에서 중심이 섭니다. 자녀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배우자와 의견이 달라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이 서 있으니 남의 말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무심히 중심을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삶이 보여주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무심은 냉정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무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에만 마음을 쓰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무심의 품격입니다. 선생님은 끝까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에게 해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절망 속에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무심히 선생님을 지켰고 무심히 불멸의 유산을 만들었습니다. 무심한 사람은 항상 이기지 않습니다. 논쟁에서 질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니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심이 그 길입니다. 지금 이길 필요 없는 싸움에 마음을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녀와의 작은 의견 차이, 배우자와의 사소한 갈등, 친구와의 미묘한 서운함, 이런 것들은 이겨봐야 관계만 상합니다. 무심하게 넘어가십시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각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두십시오. 무심은 수련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화난 일이 생겼다면 하루를 기다려 보십시오. 오늘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모레쯤 되면 그 서운함이 많이 작아져 있을 것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 무심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면 편해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년에 더 조용해지셨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나셨지만 세상에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복수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손자들을 가르치고 책을 정리하고 제자들과 글을 쓰셨습니다. 무심 속에서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이다. 중심이 서 있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무심이 중심을 만듭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 중심이 서고 중심이 서니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 같은 사람. 감정이 일렁여도 행동은 차분한 사람. 서운해도 말하지 않고 화나도 하루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무심히 당신을 지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선 하나를 그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무심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그러하셨고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심을 연습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천천히. 그러면 어느 순간 당신의 하루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갑니다. 무심해야 이깁니다.